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속으로는 이건 좀 힘든데 하면서도 결국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왜 또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그 시간들입니다. 분명 내일도 바쁜데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거절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성격이 소극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관계를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의 정을 소중히 여기며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 살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거절이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용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키려고 애썼던 그 관계들은 사실 우리의 거절 때문에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면서 속으로 쌓인 서운함과 지침이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절하지 못해서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서 나를 잃었고 그 결과 관계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과 가끔은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누구와 더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사람은 자신의 경계가 분명하고 그래서 언제 YES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의 YES가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용한 비밀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애노라고 말해도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건강한 거절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미처 배우지 못했던 나를 지키는 말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친구들을 돌보면서 당신은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도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나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절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그 뿌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이 평생 품어왔던 미안함과 죄책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느 경로당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이신 김순자 씨가 겪는 요즘 손주를 거의 매일 봐주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애매하다 보니 할머니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달래고 놀이터에서 뛰어다니고 저녁을 차려 먹이고 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말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경로당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노년이 없어. 그냥 며느리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꼭 손주 돌봄이 아니더라도 친구의 부탁, 친척의 부탁, 교회나 성당의 봉사, 아파트 반장일, 무언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지쳐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나는 애노라는 말을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상호성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 원리를 너무 깊이 내면화하며 자랐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신세를 지면 안 된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평생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혀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 교수는 여성들이 특히 관계 지향적 도덕성을 발달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추상적인 원칙보다 구체적인 관계와 맥락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남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형제 중 맏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거절권을 포기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란 시대, 우리가 배운 가치관, 우리가 속한 문화 전체가 거절을 나쁜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베풀고 참고 양보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이기심처럼 느껴졌고 애노라고 말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이데거가 말한 그들이란 사회가 만든 기준, 타인의 시선,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배운 규칙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진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억눌러 왔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강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배워온 방식이었고,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지키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당신은 거절이라는 권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고 당신의 역할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결국 아들 내외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도 너희를 돕고 싶은데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봐주면 안 될까? 놀랍게도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괜찮으신 줄. 그리고 며느리는 회사에 시간 조정을 요청했고 일주일에 이틀은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일, 즉 거절했을 때 관계가 깨질 거라는 두려움은 대부분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도 이해하고 함께 방법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보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해 볼 때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고 성숙함이며 진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애노가 아니라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서 그날 저녁 내내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경험 말입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말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에 마주치면 어색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차라리 그냥 들어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결국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무거운 마음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애노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거절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거절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거절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죄책감, 그것은 대부분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만 혼자서 며칠 동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책감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믿음, 즉, 나는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언제 생깁니까? 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어겼다고 느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고 느낄 때, 친구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절했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부탁은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이 합리적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시간이 있고 당신의 에너지가 있으며 당신이 지켜야 할 건강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자기 돌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죄책감의 정체를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진짜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건강한 신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절과 관련된 죄책감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고 부당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감정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죄책감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의 결정을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 한 상담센터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이영애 씨가 겪는 오랜 친구로부터 큰 금액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이 어려워졌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고
남편과 함께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난 뒤 이 씨는 거의 한 달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진짜 친구라면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그 친구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은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빌려줄 걸 그랬어요.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거절 자체는 어떻게든 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거절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감정의 독이라는 책에서 독성 죄책 감타크식 길트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바로잡도록 돕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독성 죄책감은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멜라니 클라인은 인간이 생후 초기에 우울적 자리 디프레시브 퍼지션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자신이 사랑하는 엄마를 때때로 미워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발달 단계입니다. 이 죄책감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만약 이 시기에 적절한 위로와 수용을 받지 못하면 평생 과도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부모 세대는 자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참아야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경계를 배우지 못했고 죄책감에 취약한 심리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런 믿음을 내면화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 나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다. 나의 필요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덜 중요하다. 이런 믿음들이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거절할 때마다 자동으로 죄책감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의 선택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친구가 사업에 실패한 것, 그것은 친구의 선택과 상황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당신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애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담사는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했어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거절한 것이 친구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겪을 어려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끔찍한 결과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다른 방법을 찾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과대평가이거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오랜 시간 형성된 감정 패턴이므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또 죄책감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둘째, 죄책감과 책임의 차이를 구분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이 당신이 진짜로 책임져야 할 일에서 온 것인지 질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약속을 어겼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책임의 영역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는 타인의 것이지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셋째, 죄책감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들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하면 결국 평생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신 나에게 정직한 선택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죄책감은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지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영애 씨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가끔 죄책감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아, 죄책감이. 하지만 나는 내 노후를 지켜야 했고 그 선택은 옳았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구와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더 성숙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가 울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이 감정이 진짜 내 잘못에서 오는 걸까? 아니면 오래된 믿음에서 오는 걸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만으로도 죄책감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할 때입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죄책감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의 선택을 믿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관계는 거절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 이런 두려움 있으십니까? 내가 이번에 애노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나를 안 찾을지도 몰라.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면서 결국 또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 두려움 이해합니다.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며느리로,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 관계는 거절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거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언제나 YES만 해야 하는 관계야말로 이미 깨져 있는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자신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것일까요? 진짜 관계와 이용 관계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받아들이지만 이용 관계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관계를 유지하려면 희생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좋은 친구는 언제나 달려가야 하며, 좋은 사람은 다른 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관계였을까요? 이제부터 천천히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모임에서 만난 박정숙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매주 등산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파른 산행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의사는 무릎 관절염이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박 씨는 계속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길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무릎이 그렇게 안 좋았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박 씨는 그제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 그런데 내가 안 나가면 너희들 섭섭할 것 같아서.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건강이 우선이지. 우리가 왜 섭섭해? 내가 다치면 우리가 더 속상하지.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의논했습니다. 앞으로는 산행 대신 평지를 걷기로,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걱정했던 거구나. 친구들은 나의 솔직함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참았는데 막상 솔직하게 말하니 상대방이 이해해 주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로 관계가 더 편해지고 진솔해졌던 기억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교환 이론 소셜 익스체인지 시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관계가 일종의 거래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얻는 보상과 지불하는 비용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며 보상이 비용보다 클 때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 잡힌 교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계속 희생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하는 쪽은 지치고 서운함이 쌓이며 결국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혹은 폭발하듯이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하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해리언 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대부분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경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경계의 주인에게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N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 YES라고 했을 때 그 결과로 생기는 피로와 분노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캇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 구두 이너프 머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는 아이의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좌절을 통해 아이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가 언제나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때 더 성숙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거절은 상대방에게 현실을 가르쳐주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유용성에 기반한 우정, 즐거움에 기반한 우정, 그리고 덕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쉽게 깨지지만 세 번째 우정은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덕에 기반한 우정은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관계는 어떤 종류입니까? 당신이 언제나 YES라고 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유용성에 기반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신이 NO라고 해도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은 진짜 우정입니다. 진짜 우정은 거절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박정숙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한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박 씨가 그동안 얼마나 무리했는지 알게 되었고 미안해했으며 앞으로는 서로의 상황을 더 잘 배려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박 씨가 계속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언젠가는 더 큰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조용히 모임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즉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대부분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건강한 관계에서는 거절이 오히려 신뢰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진짜 할 수 있을 때만 YES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의 YES는 진심이겠네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항상 YES만 하는 사람의 YES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진심인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이 NO라고 했을 때 정말 관계가 깨진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타깝지만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주는 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고 나의 한계를 이해하며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면 충분합니다. 거절을 통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더 건강한 관계로 이끕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관계는 희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솔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NO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관계는 거절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관계가 이미 깨진 관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넷째 60대에 새로 세워야 할 말의 기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방식을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평생 한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망설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고 당신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나를 좀 돌봐야 해 하는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예전 방식대로 살면 결국 건강을 잃거나 관계에서 지쳐버리게 됩니다. 60대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리며 일했다면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고 겨울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말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후반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YES라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 NO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그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딱딱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부드러운 안내입니다. 얼마 전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최명희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65살의 최 씨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신방, 김장봉사, 무엇이든 부탁하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하고 가끔은 교회 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인데 하는 마음에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또 다른 봉사를 부탁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후에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몸이 지쳐있던 최 씨는 그날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번에는 다른 분께 부탁하시면 안 될까요?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오히려 최 씨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무리하셨구나. 건강이 먼저지. 푹 쉬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서 다 짊어질 필요가 없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봉사할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다 해버리니까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때 다른 이들이 앞으로 나올 공간이 생깁니다. 거절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심리학자 클라우드와 타운센드는 경계선이라는 책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나는 무엇에 책임이 있고 무엇에 책임이 없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 선택,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 선택, 행동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60대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건강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몸이 애노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손주를 앉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 의무와 선택을 구분합니다.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위로하는 것은 우정이지만 친구의 재정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와 선택을 구분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 진심으로 줄 수 있는가를 자문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 내가 진심으로 이것을 줄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결국 분노로 돌아옵니다. 진심으로 줄 수 있을 때만 주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뇌과학자 데니얼 시걸은 내적 창인도 어브 탈러런스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과각성 상태 불안, 짜증나 저각성 상태 무기력, 우울에 빠집니다. 60대의 몸과 마음은 젊었을 때보다 이 창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애노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창 안에 머무르기 위한 자기 돌봄입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득 차면 넘치고 예리하면 무뎌진다. 부족할 때 멈출 줄 알아야 오래 간다. 이것은 60대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백을 남기십시오. 그 여백이 당신에게 휴식을 주고 예상치 못한 일에 대응할 여력을 줍니다. 최명애 씨는 봉사를 줄인 후 오히려 교회 생활이 더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하고 싶을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양은 줄었지만 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최 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언니가 더 편해 보여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기준 미래의 나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탁을 들어줬을 때 한 달 후, 1년 후에 내 삶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면 용기 있게 거절해야 합니다. 60대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갈 시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상호성을 살펴봅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균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관계를 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함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왜 자신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 이것은 이기심을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돌봄에 대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잘 돌볼 때 당신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60대에 새로 세우는 말의 기준. 이것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 하지만 허락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애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기준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주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주는 것. 그것이 60대에 새로 세워야 할 말의 기준입니다. 다섯째, 관계를 지키는 부드러운 거절의 원리. 이런 고민 있으십니까? 거절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상처 주지 않을까? 애노라고 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많은 분들이 거절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거절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에둘러 말하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은 소리 하지 말라, 참고, 양보하라, 원만하게 지내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어색하고 서툴게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재정의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싫어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이해합니다. 관계는 유지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원리와 표현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60대의 삶에 맞는 부드러운 거절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함과 배려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난해 한평생 교육원에서 만난 김영자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68배 김 씨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이웃이 개인적인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취업 준비 중인데 김 씨의 친구 중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난감했습니다. 그런 인맥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김 씨였다면 알아볼게요라고 대답하고 나서 며칠 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절에 대해 공부하면서 김 씨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제가 그쪽 분야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대신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서 전해주었습니다. 이웃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그러시구나. 알려주신 사이트 고맙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서운해하지도 관계가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솔직하게 말해준 것을 고마워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웃은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은 거절도 참 따뜻하게 하시네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거절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솔직함입니다. 김 씨는 거짓으로 알아볼게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공감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셋째, 대안 제시입니다. 완전히 거절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심리학에는 긍정적 재구성 파저티브 REFRAMING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을 바꿔서 더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보다는 저는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보다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절이지만 표현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거절의 첫 번째 원리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네요.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거절의 날카로움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거나 변명하듯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제 능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긴 설명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들리고 상대방에게 반박의 여지를 줍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non-violent 커뮤니케이션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거절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손주를 거의 매일 봐주고 있는데 솔직히 좀 지쳐서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봐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완전히 애노라고 하기 어렵다면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은 어렵지만 이틀은 가능해요. 큰일은 힘들지만 이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다음 달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YES를 제시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미래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제 상황이 이래서 안 되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완전히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미래에 도울 의향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거절하는 것으로도 정의된다. 당신이 무엇을 거절하는가는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건강을 위해 무리한 일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자 씨는 이후로도 몇 번 거절해야 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3가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첫째, 감정을 먼저 표현하기. 도와드리고 싶은데. 둘째, 짧고 명확한 이유 말하기. 지금 제 상황이 이래서. 셋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 제시하기. 대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3가지만 기억해도 거절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제대로 전달됐을까 하는 불안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넘어지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요.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는 꼭 함께 하고 싶어요.
제 능력으로는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예전처럼 무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거울 앞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몇 번 연습해 보십시오. 실제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더듬어지거나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부드러운 거절, 그것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태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나 자신도 존중한다는 태도. 나는 당신을 돕고 싶지만 내 한계 안에서 돕겠다는 태도. 이런 태도가 말의 표현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은 이제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겠지만 그것이 당연합니다.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60대에 배우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애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가족에게 거절이 더 어려운 이유.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의 부탁은 어떻게든 거절할 수 있는데 자녀의 부탁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경험 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나이 든 부모님 앞에서는 또다시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느낌 말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에게 더 거절하기 어려울까요?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피를 나눈 관계이고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은 기대를 받으며 동시에 더 많은 죄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애노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나 자신의 일부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솔직할 수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참아 못하는 희생을 가족에게는 당연하게 하고 타인에게는 하지 않을 참을성을 가족에게는 끝없이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에게 거절이 더 어려울까요? 그리고 60대인 지금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한 상담소에서 만난 이순자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70살의 이 씨는 40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와 동거하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연금과 저축으로 아들의 생활비를 보태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아들 독립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이 씨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내칠 수 있어요? 이 씨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굶길 수도 없고 집에서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부모된 도리가 있는데.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즐길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아들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애가 어떡하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계속 의존하는 경우, 손주 돌봄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형제자매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친 경우,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에게 거절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역할에 대한 강한 내면화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정체성 발달 이론에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내면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 형제자매 같은 역할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역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 같은 절대적 기준을 내면화하면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유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대 간 전달되는 죄책감입니다. 가족 치료의 선구자 이반 보조르메니 마이너스 나기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 인비저벌 로이얼티즈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의무감과 빚진 느낌을 대대로 물려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나도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으니 적어도 자식에게는 잘해줘야 한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는 관계의 영속성 때문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는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피로 연결된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평생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참아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할까봐, 관계가 영원히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족 신화 패멀리 미스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에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우리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 가족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우선한다 같은 신화들 말입니다. 이런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역할과 의무라는 가면을 쓴 채 진짜 나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족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가족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순자 씨는 상담을 받으면서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구나. 내가 독립해서 살면 좋겠어.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야. 처음에 아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밤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들은 정말로 일자리를 구했고 작은 원룸을 얻어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독립 후 아들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는데 예전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그리움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족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거절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존중한다. 나는 너를 돕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겠다. 나는 너의 부모이지만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60대인 지금 우리는 가족 관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는 성인 마이너스 성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돌봄에서 동반자로, 보호에서 존중으로, 희생에서 상호성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변화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 아빠가 달라졌어.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새로운 경계를 유지하면 가족들도 점차 적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그러나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족 밖에서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가족에게 애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YES는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7번째 인생 후반,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나이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관계를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선택한 것일까요?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와 멀어지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일상의 접촉이 줄어들며 친구나 친척 중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로만 경험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하는 외로움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해방으로 경험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돼 하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내가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관계를 잃는 것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인생 후반의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공원에서 만난 정미경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72살의 정 씨는 60살 즈음부터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모임, 동창회, 동네 친목회, 자원봉사 모임 등 일주일에 거의 매일 약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이 모임들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 그래서 정 씨는 용기를 내어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무감으로만 나가던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다음으로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생기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 씨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들은 진심으로 즐겁습니다. 오랜 친구 2~3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며 남편과 산책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알았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은 적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은 진짜 나를 알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관계 정리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SOCIOE의 모티아이오NA의 실렉티버티 시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퇴행이 아니라 성숙의 표시입니다.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만남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빼앗아 가는가? 이 관계는 상호적인가? 일방적인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정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죄책감을 건설적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죄책감이 느껴지지만 내 결정은 옳다고 스스로를 지지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접촉 빈도를 줄여갑니다. 요즘 바빠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같은 이유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갑작스러운 거절감을 덜 느끼고 본인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생긴 공간에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초대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서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을 아는가가 아니라 몇 명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정미경 씨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남 후에 기분이 어떤가? 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생기며 삶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책하게 된다면 그 관계를 제거합니다. 이 간단한 기준이 정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도 있고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택 가능한 관계에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인생 후반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외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친밀감으로 가는 길입니다. 표면적인 많은 관계보다 깊이 있는 몇몇 관계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연구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관계를 돌아볼 때입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진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진짜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까? 어떤 만남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당신이 어떤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인생 후반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부터 달라져도 늦지 않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거절에 관한 이야기, 관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를 지키는 말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인데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평생을 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바꿀 수 있을까? 그 망설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60년, 70년을 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새로운 방식을 배운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져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책임에서 벗어났고 직장의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변화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 나를 조금 지켜도 되지 않을까는 생각,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천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70살의 윤혜숙 씨가 겪는 평생 거절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자녀, 친구, 교회 사람들, 누구든 부탁하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고 가족들도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습니다. 윤 씨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를 거절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함께 시장에 가자고 했을 때 평소 같았으면 무조건 그래 했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다음에 가자. 말을 하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의외로 담담하게 그래, 알았어. 푹 쉬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윤 씨는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그 이후로 윤 씨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들부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들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를 봐달라는 며느리에게도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 주에는 도와줄게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윤 씨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거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을 해내고 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심리학자 BJ 포그는 습관의 힘에서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부탁을 거절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딱 한 가지만 거절해 보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생명이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부탁부터 거절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전화 통화 중에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는 것, 혹은 이번 모임은 빠질게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거절할 때의 표현을 미리 연습하십시오. 거울 앞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몇 번 연습해 보십시오. 미안한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같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세 번째, 거절 후의 감정을 예상하십시오. 거절하고 나면 죄책감이나 불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예상했던 감정이 오는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감정은 느껴져도 괜찮아. 내 결정은 옳았어. 네 번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거절에 성공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나 오늘 잘했어, 용기 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런 긍정적 강화가 다음번 거절을 더 쉽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지지자를 찾으십시오. 혼자서 변화하기 어렵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완벽해질 필요도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뇌과학 연구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덕분에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윤혜숙 씨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거절하기 어렵고 죄책감도 느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요. 이제는 나를 조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애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고 성숙이며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딱 한 가지만 거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 느껴보십시오. 두려웠지만 해냈다는 성취감,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나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 후반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 그 이후에도 당신에게는 살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쳐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존중하며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달라져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줄 때입니다. 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를 지킬 수 있는 지혜,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쯤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당신의 인생 후반이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자유로우며 조금 더 당신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